한국사 따라잡기 3권,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우리 은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신기했던 점이 뭐야? 아예 질문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뭐야? 조금만 더 생각해 봐.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생들도 어, 몸을 던졌다는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어. 아예 희생들, 은어야? 네, 어, 나는 자- 자영실이 나를 위해 가지고 물건을 만든 게 인상 깊어. 누가? 자, 자영실이 그거 나를 필요한 물건 만든 은어 또 끝났어요. 다 했어. 자, 지금 우리 은호가 얘기한 부분이 어떤 때를 말하는 거야? 어, 언제를 말하는 거야? 언제? 음,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뭐야? 이순신, 임진년에. 임진년 알아? 네, 임진년이 뭐야? 자, 육식갑자라는 거 알아? 어? 여러분들 띠 있는 거 알아? 띠 있는 거? 네, 아, 자, 띠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띠가 있어. 몇 띠? 띠 몇 개? 12개예요? 12개. 여러분 무슨 띠야? 햄띠요. 뱀띠면 요 사자 하더라 사자. 여러분 뱀띠면. 어? 그래서 여기 임진, 진이면 용띠에 용띠. 근데 이게 12개짜리가 있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가? 잠깐만. 좀 헷갈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아, 맞아.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게 뭐야? 다시 이게 또 돌아가. 이게 10개잖아. 2개가 부족하지. 갑을, 병정, 무기, 임신,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또 저기 먹어버렸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앞에 게 뭐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이렇게 되는 거 보여? 네, 그러다가 을에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자축이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쭉 돌면 이게 10개고 이게 12개이기 때문에 60개가 한 바퀴 돌면 다시 갑자년으로 와.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무슨 년도에? 임진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계도 1분, 2분, 3분에서 60분이 되면 다시 1분부터 시작하지. 네, 1시간 지난 것처럼 그런 것처럼 60개가 들어가면 다시 이제 임진년 무슨 년 했는데 그 임진년에 왜는 뭐야? 왜는? 왜? 왜, 임진할 때 왜? 왜란? 어? 아닌 것 같아요. 임진할 때 왜가 어디냐고? 왜 나라? 왜? 어, 아, 일본. 왜구할 때 그 왜자는 일본이야, 일본 지금. 왜소하다 해서 일본. 임진년에 왜? 일본이 뭐한 사건? 쳐들어온,
그걸 보고 우리가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일어난 이유가 뭐야? 임진왜란이 일본이 쳐들어와서 왜 쳐들어왔냐, 일본이? 자, 일본은 그 전까지는 막 서로 싸웠어. 싸우던 시기였어. 그러다가 이걸 누가 통일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자로는 이 사람 이름을 풍신수길이라고. 한자로는 풍신수길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말을 읽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읽는 거야. 한자로는 풍신수길이고 일본어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해. 그러면 서로 싸우던 시기에는 이 군인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응? 얘들아 서로 싸우던 시기에 군인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서로 싸우니까. 근데 일본이 통일됐어.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 자 군인이 중요해 안 중요해? 한, 아니 군인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야 실업자가. 군인은 싸우기에 존재하는데 싸움이 멈춰버렸으면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인들 그동안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군인들이 도대체 할 일이 없어. 이게 문제거리가 돼. 남아도는 군인들. 거기다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망을 갖고 있어요. 야망. 세계를 제패하는 야망. 근데 그 당시 세계는 일본이 뭐 유럽, 미국 뭐 이런 거 알았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는 그냥 어디를 생각하는 거야? 중국. 중국. 중국을 치고 싶었어. 당시 중국은 무슨 나라? 명나라? 명나라. 근데 일본이 바로 중국으로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바로 중국으로 안 갔냐고. 일본에서 중국까지 바로 가기에는 물자를 실어 멀어. 이런 일들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한반도를 교두보 삼는다라고 해. 징검다리 삼아서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을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당시 조선에게 일본이 요구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요구를 해. 뭐? 가도 있냐? 가가 빌릴 가자야. 도가 길도자야. 입이 들어갈 입이야. 명이 명나라 명이야. 즉, 뭐? 명나라로 가는 길을 뭐 해줘라? 열어주라. 열어줘라, 열어줘라. 라고 요구를 한 거야. 자, 당시 중국과 명나라의 관계는 이거였어. 뭐? 다들 사대주의는 뭐냐? 힘센 나라에게 떠받들고 힘센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게 사대주의. 어? 힘센 나라에게 도공을 바치고 우리 잘 봐주세요. 그러면 힘센 나라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런 관계를 보고 사대주의. 우리는 명나라를 섬겼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식민지하고는 달라. 식민지는 아예 지배를 받는 건데 이 명나라가 조선을 아예 지배한 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조선에서 우리 다혜를 왕으로 하려고 해. 그러면 다혜가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명나라 황제한테 보고해야 돼. 우리 조선에 다혜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 명나라한테 물어봐. 그 명나라 황제가 오케이 그러면 다혜가 정식으로. 근데 만약에 명나라가 오케이 안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다혜는 조선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다혜 대신에 다른 뭐 서연이를 갖다가 추천해서 그럼 서연이 얘는 어때요?
라고 하면 명나라가 오케이 하면 서현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반대로 명나라가 야, 은호를 왕시켜, 소현이를 왕시켜 이러진 않아. 이해가? 네. 사대주의로서 명나라를 섬겼어. 그 다음에 조선은 지금 나오는데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예요. 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성리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올바름, 도덕 뭐 이런 걸 아주 중요시 여겨. 충성하고 효도하고 이런 걸 아주 중요시 여겨. 의리 이런 걸 중요시 여겨. 예의, 예절 이런 걸 중요시 여겨. 그러다 보니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어? 절대 배신할 수 없어. 자신이 섬기던 나라를 배신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가도익명, 명나라 가는 길을 빌려줘라. 말은 빌려달라는 건데 이 얘기는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조선 너희들이 뭐 해라? 앞장서라 이런 거. 즉 한마디로 깡패가 와가지고 소연이한테 야 내가 너네 부모 지금 죽이러 가는데 네가 앞장서서 가. 이렇게 하면 소연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싫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고 그러겠지. 나를 죽이고 하라. 어떻게 우리 부모를 죽이는 놈들을 내가 거기 안내하겠냐 이 나쁜 놈들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과 뭐 하게 돼? 싸우게 된다. 근데 조선은 200년 전 1392년인가에 독립을 한 조선이 세워진 이래로 약 200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어. 자, 전쟁을 안 겪었어. 200년 동안. 그럼 군대가 쓸모가 있어? 없어요. 군대가 별 쓸모가 없어.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하는 방법도 잘 몰라. 그래서 아까 일본은 계속 싸웠어. 걔들 치고받고 해서 걔들끼리. 그리고 군인도 많고 전쟁 경험도 많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내려. 순식간에 그냥 조선이 쑥대밭이 돼. 그나마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선이 임진왜란 때 그다음에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조선의 영웅이 누구야? 이순신. 이순신 장군의 활약. 그걸 우리가 가장 손에 꼽는단 말이야. 어? 이순신 장군이 어떤 활약을 했냐? 이순신 장군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야? 바다를, 응? 바다를 지키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야. 어디 바다? 아래쪽. 아래쪽 남해 바다를 지키던 사람이야. 물론 삼도 수군 통제사였지만 주로 남쪽을 지키던 사람이야. 이게 뭐야? 한반도요. 한반도 지도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여기는 어디겠어? 일본이요. 제주도에 있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여기 이 영역을 지키던 사람이야. 주로. 전라자수영 처음에는 전라도 쪽을 지키던 사람이. 근데 일본이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쭉 와가지고 나중에 막 이런 식으로 진격을 해가. 일본이 순식간에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었지. 어쨌든 이게 조선은 그래서 막 순식간에 다 무너졌네. 그런데 일본에 고민이 있었어. 전쟁을 나갈 때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쟁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먹을 1년치 식량을 다 짊어지고 나갈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이동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뭐 며칠치 식량만 가지고 애들은 싸우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뒤에 보급 부대가 따라와서 제공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조선의 길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잘 나 있어. 고속도로 막 나 있고 막 그래? 아니요. 조선의 길이 아주 그냥 아주 좁은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 길로 수레 같은 거 다닐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무거운 쌀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보급이 어려움이 있었어. 원래 일본의 작전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서해를 따라서 이렇게 한양 쪽에 갖다 이렇게 보급을 해주면 육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얘기. 더 많은 걸 실어날 수 있고. 이해가? 네. 그거를 누가 막아버린 거야? 여기서 누가 막은 거야? 이순신 장군. 장군이 무슨 23전 23승인가 해서 여기서 일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이 포기돼 수포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 이게 이순신 장군의 하락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못 가니 여기가 지금 충청도야. 여러분 살고 있는 이쪽이 어디야? 이 남쪽이 전라도야, 전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에 땅이 평야가 많아. 그래서 곡식이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작전을 바꿔서 여기 곡식이 많이 나는 이 지역을 차지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일본에서부터 가져오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차지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를 가는 그 통과하는 관문이 여기가 바로 진주성이야, 진주성. 어디? 진주. 진주성, 진주성. 그 진주성에 요 사람들이 일본이 몰려와서 여기 진주성을 뚫어야 이걸 뚫고 전라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진주 대첩에서 바로 일본군을 맞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로 나중에 이제 그 진주 대첩에서 나중에 진주성이 함락돼. 처음에는 막았었어. 나중에는 함락돼. 그래갖고 일본군들이 잔치를 벌여. 그때 일본군에게 접대를 하던 우리 기생이래, 기생. 기생 들어봤어? 네. 기생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기생이. 기생이란 직업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뉘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가수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여러분들 그 무슨 별 좋은 얘기 아닌데, 아, 그 술집에 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자들이 있어. 물론 남자들도 있어. 갖고 남자들이 가갖고 술을 먹는데 옆에서 술 따라주기도 하고 말상대를 해주기도 하고 뭐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돈 받는 사람도 있어.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어. 직업 여성. 그게 그 사람들 하는 직업이에요. 아니면 무슨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놀러 갔는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노래 불러주고 같이 술 마셔주고 놀아주고 돈 받아. 그게 그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뭐인 거야? 과거의 기생인 거야. 일종의. 근데 반대로 요즘에는 어 여자들끼리 갔는데 남자들 불러가지고 남자들이 와서 놀아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직업도 있어. 직업 중에는. 어쨌든 그 기생들. 그 기생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그 다음에, 뭐야, 술 따라주고, 대화 상대해주고. 이런 그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기생도 어쨌든 과거의 직업에는 귀한 직업이야, 천한 직업이야? 흔한 직업. 직업. 화려하지만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구? 의기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오늘 누구였어? 의로운 기생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 오늘야, 네가 인상적으로 봤다며. 세월향, 어? 세월향이요. 지금 몇 쪽에 나와? 114쪽이요. 114쪽.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생도 나섰다 해서 개월량이라는 기생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량이라는 그런 기생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쌤이 조금 아까 설명했던 기생은 개월량이 아니라 진주성의 의기로 알렸던 논계 들어봤어? 논계? 음. 못 들어봤어? 논계 음. 그 진주성에서
그럼 농계고, 농계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지금 선생님 영상 공유해 준 거 보여? 네. 아, 여기 장면이 이게 농계가 지금 외장을 끌어안고, 아, 진주 남강에, 촉성리에서 놀다가 진주 남강에 빠져 죽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동화책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농계가 제일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의기, 의로운 기생이라서 의기로 알려졌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농계가 원래는 기생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또 주장이 또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아까 지금 책에는 114쪽에 나온 책에는 어, 평양성에 갔던 개월향이라는 그러한 기생이 또 이제 적장을 이렇게 베어서 어, 적장을 그 죽이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개월향인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당시 천대받았던 그런 백성들마저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지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의병 또는 의기 이런 사람들. 의병은 뭐냐? 우리가 정식으로 그 나라에서 월급 받고 일하던 그런 군인을 관군이라고 관군. 근데 이 관군들은 아까 말했던 일본 정규군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패전을 거듭 깨졌어. 반면에 이 의병들은 그냥 부- 분계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침탈의 분계에서 자기가 들고 일어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병이에요. 의병. 그래서 이런 의병들의 활약. 그래서 의병들의 활약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는데 그 의병 중에 유명한 사람이 110쪽에 누구야? 누구? 제우요. 곽재우. 별명은 홍의 장군, 홍의 장군 곽재우인데, 붉은 의, 오디자야.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라고 해서 곽재우고, 곽재우가 아주 큰 활약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08쪽, 109쪽에 보면, 또 의병 중에 활약한 인물들 중에 정인홍이라는 인물도 있고, 김면, 조종도, 권웅수, 뭐 이러한 여러 의병들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의병 말고 승병이라고 그래요. 승병. 승병은 이 스님이야, 스님. 스님들도 칼을 들고 일어섰어. 곡괭이 들고 일어서서 일본 외적들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옥천이래요, 옥천. 들어봤어, 옥천? 네. 옥천에 가면 칠백의총이라는 데가 있어. 칠백의총. 칠백의총이 바로 이 저기 했던 뭐야. 싸웠던 그런 의병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칠대구청이라는 것도 있고, 승변은 승려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것도 볼 수 있는데, 제일 유명한 승병이 사명대사. 사명대사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산대사도 있고 사명대사도 있고, 이러한 어쨌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일본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요거야. 뭐? 명나라 원군. 명나라 원군 이제 지원군 말이야, 지원. 그래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가지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협조를 해. 그럼 왜 명나라는 원군을 보냈을까? 자신들을 섬겼으니까. 맞아. 자신들을 섬겼으니까. 원래 조건이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대신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조건이야. 근데 만약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봐. 그럼 그 소문이 퍼지면 명나라를 섬기던 나라들이 명나라를 섬길까? 아니요. 섬기겠지. 어차피 자기 안 도와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사대주의로서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하를 누가 건드리면 혼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져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명나라 지원군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 하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원래 일본의 계획은 뭐였어? 명나라에 쳐들어가는 그 만약에 조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조선이 무너지면 일본군이 어디로 쳐들어와? 명나라 명나라. 그러면 전쟁을 명나라 입장에서 명나라에서 하는 게 좋을까? 조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 조선. 왜 조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 명나라에서 하면은 자기 나라에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와, 이거 서현이네 집에서 막 싸워. 그럼 막 다 집어던지고 막 그러면 서현이만 집만 아주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어? 자기 집에 싸우면 자기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전장이 형편되는데 명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조선에 와서 싸우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 명나라 지원군이 와서 결국은 일본군을 격퇴시키는데 공을 세우긴 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근데 명나라 지원군을 보냄으로 해서 명나라가 휘청. 명나라도 많은 군비를 들여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보내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명나라가 망하게 되고 대신 이제 청나라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지원군 원군을 보낸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쨌든 의병의 활약, 승병의 활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우리 은호가 얘기했던 의로운 기생들, 평생 천대받았지만 나라를 구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었던 의기들의 이야기들도 다 결국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중요한 원인들 중에 이유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됐어? 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면 되고, 그럼 임진왜란은 어떻게 끝났냐? 아까 전쟁을 이겼던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전쟁에 될 이유가 별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리를 노리던 많은 군인들이 빨리 한반도에서 철수해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가 권력 다툼에 지지 않아야 돼. 그럼으로써 이 임진왜란이 임진왜란하고 그다음에 정유재란이라고 그러는데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마침내 끝이 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다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장영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조선의 왕 중에서 아니 뭐 조선의 왕뿐만 아니지 우리 역사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야? 세종대왕. 세종대왕.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업적을 쌓 세종대왕 그럼 세종대왕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업적을 쌓은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세종대왕 때 좋은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두 가지 다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특히 이제 세종대왕의 가장 커다란 업적 중에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자 30쪽에 뭐라고 돼 있어? 다의 제목이 뭐야? 30조. 민족의 자율성을 드높이다. 수영장의 부분 보면 자주 써요, 자주. 자, 아까 조선은 명나라와 뭐의 관계? 하대주의, 하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명나라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세종대왕은 좀 생각이 달라서 명나라는 명나라고 조선은 조선이다라고 해서 이런 자주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문, 올라가는 달력, 그 달력이나 이런 거를 중국 걸 썼었어. 근데 중국과 우리가 시차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천문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천문 연구를 활발히 했던 것들이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또 세종대왕이 자주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음악도 중국의 음악을 그냥 갖다가 뺏겨놨어. 근데 우리의 음악을 만들자라고 해서 누구를 시켜서 박연 같은 인물을 시켜서 악을 만들게 했던 것들도 세종대왕 때 한 일이에요. 또 뭐 세종대왕의 가장 큰 어떤 뭐 훈민정. 훈민정음 창제도 요 자주와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한자를 썼어. 중국이 한자를.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주적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부분들도 세종대왕의 자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 뭐 천문고대도 여기에 속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 37조 두 번째 업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 화학, 37조에 과감한 인재 등용으로 과학을 발달시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장영실의 신분이 뭐였대? 소비, 노비 천민이었어. 아까 기생도 천민이었는데 노비도 천민이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영실이 벼슬을 갖게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벼슬을 주고 일을 시켰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수용대왕이 아까 좋은 신하 많이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수용대왕의 업적을 낮춰보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그 좋은 신하를 가려서 일을 맡기는 것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용대왕이 장영실을 발탁하는 어떤 그런 능력, 힘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용대왕의 업적이 뛰어나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대왕이 그 당시, 아니 수용대왕, 장영실이 그 당시에 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안이대라고 해서 이게 오늘날 말하는 천문대야, 천문관측기고요. 아까 쌤이 그 천문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달력 만드는 거,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간이대에서 행해졌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경루. 자경루가 뭔지 알아? 최초의 뭐? 자동물. 자동불식. 를 이용해서 시간을 쟀던 최초의 자동물 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실의 가장 커다란 업적은 요거야. 뭐? 추구. 추기 알아? 몰라? 비우는 추기가 뭐야?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는. 그거는 저기 정조임금 때 수호사상 싸우면서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크레인, 표현과 말한 거. 추구기가 측량합니다. 우는 비우야, 비의 양을 측정합니다. 측량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강수량을 재는 강우계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 여기 보여? 어? 그게 치우기야, 치우기. 그게 치우기. 그래서 이 빗물을 측정하는 그 자주척이라는 게 있고 치우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눈금도 있고 해서 이 안에 비가 얼마큼 내렸냐에 따라서 그 비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추구기를 전 세계 최초 거야 아마 장영실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다고 합니다. 이 추구기가 왜 필요할까? 동사, 동사. 비가 언제 얼마큼 왔나를 알아야 농사 계획을 잘 세울 거 아니에요. 또, 또 치우기가 필요한 경우 가뭄이나 홍수를 예방하려면 비가 얼마큼 내리는지 언제 내리는지 알아야 적절하게 물을 모아두든지 아니면 물을 빼서 또 비가 오는 걸 대비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로 쓰이는 데 있어서 이 치우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해가?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한 물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수표를 발명하여 하천의 범람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수표. 수표교라는 교가 있어. 수표교는
수표가 설치된 그 자리를 보고 수표교라고 해서 요게 이제 수표거든. 여기에 있었던 어떤 그런 다리 이런 걸 보고 이제 수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표교의 이제 그 단위에 따라서 물이 얼마큼 올랐다, 얼마큼 올랐다, 에 따라서 홍수가 날 것 같다, 대피를 시켜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요 수표교를 설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영실이처럼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발명한 그런 업적을 통해서 아주 낮은 천민에서 실질적으로 면천 해가지고 벼슬까지 하게 된 그런 인물이 바로 장영식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이거 누가 말했지? 다이가 말했나? 네, 장영식 됐어?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댕 나온 김에 세운댕의 세 번째 업적이 39쪽 뭐야? 어, 영토 확장에서 우리나라 국경을 확정했다. 영토 학생임수 우리나라 국경 확정했다 해서 아까 저 북쪽에 사군육지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그 거란족이나 이런 애들 몰아내고 연족 몰아내고 우리의 영토 확보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요때 소용돌이 단일이고 남쪽으로는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대마도를 점거하고 북쪽으로는 그 김종서 장군을 시켜가지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군 육진이 다 성공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사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의 사군 육진은 다 그 당시 성공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착각한 것은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윤관이 사고리집 위치와 비슷한 동북 구성만 쌓았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관이 포기해버리고 돌아와. 왜냐면 거기에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뭐 인구 늘어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사고육진으로 사람들을 아예 이주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땅으로 정식 인정받고 살 수 있게 그랬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진행했지 조금 아까? 저요. 은호가 진행했나? 그러면 이건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야? 저요. 다혜가 진행하겠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었는데 단종 후에 수양대가 안평대의 장정부터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왕위를 빼앗으려 해서 화가 났을 것 같아. 너? 나는 사실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고 뭔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다 했어요. 자, 안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을 세운 임금이 누구? 음, 누구? 태조 이성계. 이성계입니다.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정종이 두 번째 임금이 돼. 세 번째 임금이 누구? 세종,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태종이라는 인물이고 네 번째 왕이 태종이었어요. 세종, 태종이라고 우리가 조각한다. 그 다음 임금이 문종이야. 문종, 태종의 아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바로 어린 나이에 죽었던 단종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이 세종. 그럼 단종과 세종의 관계는 뭐냐? 단종이 세조의 조카죠. 세조는 단종의 작은 아버지. 한마디로 작은 아버지가 누구를 어린 조카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스토리가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자, 태조는 아버지고 중종이었습니다. 정종, 태정, 정종. 정종은 아들이야. 태종도 아들이야. 정종은 형이야, 형. 정종을 나중에는 태종이 정종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 물론 그전에는 이제 정종을 허수아비로 세웠던 거야. 근데 어쨌든 태종이 원래 세종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
왜? 세종은 왕자 때 이름은 충녕인데 셋째여야 돼, 셋째야 돼. 보통 누가 왕이 돼?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첫째 아들 혹시 알아? 양녕대군 들어봤어? 못 네. 들어봤어?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있었는데 양녕대군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활 쏘고 놀러만 다녀. 그래서 태종 임금이 이래 갖고는 이 아들이 제대로 나라를 못 다스리겠다 해서 이 아들을 그냥 뭐 해버려? 폐위시켜버려. 폐위. 야, 너 왕하지 마. 그리고 나서 몇째? 충녕이 셋째인가? 지금 넷째 헷갈려.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으로 앉혀. 그러면서 이제 충녕대군이 바로 그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태종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거지. 자기 뒤를 이을 왕을 확실하게 세워뒀으니까. 자, 그 세종의 아들은 문종인데 문종의 문제는 병이 약해. 그래서 얼마 있지 않고 죽어. 그래서 제대로 문종이 왕을 한 기간이 짧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누가? 단종이. 세종 입장에서 보면은 손자가 손자 딱 아주 어린 손자 단종이 왕위에 오더라. 그러니까 요 단종이 왕이 오르니까 이 세조가 나중에 단종 그 어린 꼬마 단종이 나라를 다스리다가는 이 나라가 이상해질 거다라고 판단되어서 세조가 자기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삼촌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이렇게 귀양까지 갔던 그런 또 비운의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태종 이방원은 이 카리스마가 너무 힘이 셌어. 그래서 그 왕권 다툼에서 다른 것들 다 몰아내고 결국은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세종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다는 얘기. 그리고 세종이 그 아버지가 정리해준 그 상황에서 아주 큰 업적을 세웠다는 얘기. 근데 정작 생룡은 자식 셋째 아들이면서 첫째 아들인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줘. 근데 문제는 이 문종이 너무 병약해서 그 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왕이 자연스럽게 단종에게 넘어가는데 단종이 바로 아까 말했던 세조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단종을 좀 당황해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종을 세조를 왜 몰아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종 이방원이 그때 누구랑 싸웠냐면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싸웠어. 정도전 혹시 들어봤어? 네, 그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이 사대부야, 사대부. 그 분해가 훌륭해. 이 조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정도전이었다는 게. 이 정도전은 재상의 나라를 꿈꿨어. 재상은 오늘날 말하면 총리야. 아니 무슨 장관, 차관이야. 이런 재상의 나라를 꿈꿨는데 왜 재상의 나라를 꿈꿨냐? 이런 왕이라고 나서는 이방원이나 이성계나 이러한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재상은 시험 봐갖고 가고 싶으면 시험 봐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보장이 돼.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래서 사대부들은 재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은 잠깐 와서 인사나 해라. 왕은 그냥 이따가 조용히 사라져라. 그게 이제 당시 방송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왕은 변수가 많아.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멍청한 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는 멍청한 왕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 그래서 요 영의정, 좌의정, 우정 이런 재상들, 똑똑한 재상, 훌륭한 재상들이 왕은 그냥 앉혀놓고 왕은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쁜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할 걸 요구했어. 반면 태종 이방원은 누구의 나라? 왕의 나라. 라고 생각했어. 태국 이방은 왕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땅인데 왜 이걸 내가 남에게 나눠줘야 하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까 말했던 세종하고 문종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죽어서 결국은 문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병약해서 이제 일찍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방은 어쨌든 그 왕의 나라를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왕의 나라로 갈 거냐? vs 뭐 신하의 나라, 재상의 나라로 갈 거냐? 그런데 당시 아까 문종 다음에 병약해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야. 아주 꼬마일 때.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젊어 죽는 바람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니까 왕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누가? 신하의 나라, 신하들이 입김을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결국 이제 누구? 세조가 왕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는 역시 왕의 나라에서 왕의 나라. 근데 어린 단종이 왕이 되면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신하들의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조 이방원은 당장 왕의 나라로서 어떤 그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을 내쫓고 그 단종을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으로 내쫓아서 그곳에 있다 나중에 단종이 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를 그냥 권력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씨, 이성계, 이씨의 나라를 지키려는 어떤 그런 몸부림으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단종에 관한 이야기 됐어? 다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선의 어떤 그런 역사, 근현대까지 역사 중에서 커다랗게 임진왜란이라는 부분들과 세종대왕이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 다 진행했나 이제 그러면? 두 사람 다 진행한 거 맞아? 네. 음. 선생님 잠깐만 물 좀 떠오고 있, 물좀 떠올게. 2분만 수다 떨고 있어. 네. 딱 떠올게. 수다 떨고 있으라는데 수다를 안 떨어. 그렇게 안 친해졌어. 너네 본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수다 떨 수가 없어? 안 친해서? 쑥스러워? 서로들 간에 말들도 안 하고, 그런 데도 많고, 신기한. 아, 아, 아. 이미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 보일 거야. 이따가 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두 부분 받고, 어, 가의 은호, 그, 우리 소연이하고 소연이는 책이 아예 없는 거야? 아니면 책은 있는 거야? 없어요. 책도 없고, 소연 책도 없고, 그래. 가하고 은호가 보면서, 여기 좀 어려웠어요. 이해 안 돼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어려운 부분. 없으면 쌤이 다이한테 물어볼 거야. 어려운 부분 없으면 다 안다는 뜻이니까. 은호도 어려운 부분. 뭐야? 영주와 정주의 상평책 그거예요. 영조와 정조의 뭐? 상평책이요. 아, 영조와 정조의 탕병책.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거부터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네. 아, 신사대부가 뭐야? 신진이라는 말은 새롭게 진출하리라는 뜻이야. 신진 세력, 뭐 이렇게. 신진이다 그러면 새롭게 진출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사대부는 벼슬이야, 벼슬. 일정 정도 이상의 벼슬.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은 이상의 어떤 그런 벼슬을 사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인사대부의 특징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정계에 진출한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예요. 근데 고려는 당시에 불교국가였어, 고려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리학은 유학 중에 일부예요, 유학.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전개에 진출한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고려는 문벌 귀족, 플러스 불교 세력, 플러스 친원파,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문벌 귀족 우리 옛날에 고려할 때 했던 거 기억나? 그 고려는 그 호족들이 태조왕건을 도와서 왕이 됐던 그 뭐야 고려를 세웠는데 그 호족들이 나중에 공음전이나 뭐 음서 이런 걸 활용해서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주 대대손손 막 이렇게 세력이 되는 건데 그들이 문벌 귀족이에요. 근데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스님들의 세력이 아주 컸어. 근데 고려가 나중에 온 나라의 침공을 받아갖고 온 나라에 항복을 해. 그러면서 온 나라와 친원파들의 세력이 엄청 컸었어. 이러한 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시험을 봐서 실력으로 뽑힌 그 신진사대부들은 유교의 방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얻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신진사대부들의 머리, 아이디어, 정책과 플러스 이성계가 당시에 군인이었어, 군인. 잘 나가던 군인이었어. 군인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이성계는 힘, 군인. 신인사회들은 머리. 이게 합쳐서 결국 뭘 세워? 조선을 세우다.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들이 상당히 뭐해? 그 큰 힘을 가져.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이성계를 세워서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을 세운 경우가 있고, 이거 형용파. 반면에 아니다. 이 문벌귀족 불교 세력 친원파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망가뜨릴 정도는 아니다. 고려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혁명파가 아니라 개혁파예요, 개혁.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정몽주 알아? 네. 안, 무슨 교인게 갑자기 선주교에서 피 흘리고 죽었던 그 정몽주. 이 사람들은 개혁파였어. 원래 이 사람들도 뭘 잘못했으니까 뜯어고치는 건 똑같아.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뜯어고치는 생각이 다른 거야. 만약에 은호가 사는 집이 지금 낡았어.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낡긴 했지만 건물 자체는 튼튼하니 리모델링만 새로 해가지고 그냥 살자. 아는 사람들은 개혁파야. 건물 자체는 건들지 말자는 거야. 고르라는 건물은 건들지 말고 잘못된 것만 고치자. 이게 개혁파야. 반면에 이성계와 혁명파들은 아니다. 이 건물 자체가 문제다. 아무리 그 안에 뜯어 고쳐도 이거 안 된다. 이 건물 아예 때려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짓자. 고려 왕조를 때려 부수고 조선 왕조를 새로 만들자. 이게 혁명파야. 이해가? 누가 이겼어? 혁명파. 혁명파가 이겼으니까 조선을 세웠겠지. 이 조선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서 자기들이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야. 반면에 이 개혁파에 나왔던 이 정몽주 이쪽 사람들은 처음에는 벼슬을 거부해. 왜? 나는 고려의 신하기 때문에 나는 조선에게 충성할 수 없다. 또 벼슬 자리 안 나서. 그리고 그들은 시골로 내려가. 그래서 시골에 가서 제자들을 막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워서 높은 벼슬을 차지한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그래. 뭐라고 본다고? 그, 훈구파. 반면 이성계한테 거부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전파했던 사람들, 그 숲에 숨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 소림파. 살인. 이 훈구파가 있고 살인파가 있었는데 왕은 처음에는 훈구파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했었어. 근데 이 훈구파들이 자꾸 왕에 대해서 막 응? 못마땅해 하고 왕을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 왕이 슬슬 훈구파들이 질리는 거야. 그때 이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고려도 망했으니 조선을 인정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조선의 관리가 되자고 하는 그런 살인파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왕은 살인파들과 손을 좀 잡으려고 해요. 훈구파가 미워서. 근데 그걸 훈구파가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아. 그래서 이른바 사화라고 해서 어떤 그 학문과 관련된 어떤 그런 스캔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살인파들을 제거하기 나. 이게 그렇게 살인파를 몇 번에 걸쳐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지금 쌤이 말한 게 이게 살인파를 제거해서 뭐할 때 4대 사화라는 거. 4대 사화라고 해서 살인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막 꾸미는 거야. 그래서 누명 씌워가지고 살인파들을 제거하는 거야. 그럼 몇 년 동안 홍구파가 또 계속 세력을 유지해. 그러다가 또 살인파들이 좀 들고 나면 또 살인파를 제거하고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살인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4대 사화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파들이 마침내 살아남아. 홍구파들을 몰아내고. 그랬더니 이 살인파들이 다시 분화돼서 동인과 뭘로? 서인으로 나뉘게 돼. 동인과 서인, 왜 동인과 서인이냐? 당시 한양에서 어디 살았냐를 중심으로 할 때 동인들이 사는 지역과 동쪽,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서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날 이걸 좋게 말하면 정당 정치. 뭐라고? 그러니까 정당 정당 정치. 정치. 정당이 뭐야? 여러분 아는 정당 뭐 있어? 공평한? 아니, 그건 정당하다. 공평한? 정당할 때, 그건 정정당당할 때도 정당이고, 그거 말고, 정당. 요즘 정당 얘기 많이 나오잖아, 요즘에. 여러분 아는 정당 뭐 있어? 말해. 아는 정당 뭐 있냐고. 요즘 그 여당 야당할 때 당이 그거예요? 여당, 야당.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 여당. 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고 여당을 견제와 감시하는 야당이지. 그 정당에는 뭐가 있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지. 현재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얼마 전까지 윤석열 그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당이었다가 탄핵당에 쫓겨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두 정당이지. 그 외에도 그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도 있고 기본소득당이라는 당도 있고 이제 이름을 정의당에서 바꾼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도 있고 여러 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정당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게 바로 정당. 그런 것처럼 당시에 뜻이 비슷한 사람끼리 동쪽에 살아서 동인, 그다음에 서인인데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이제 우리 그 당시 정당이라고 붕당이야, 붕당. 붕당 정치라고 해가지고 서로 남을 헐뜯고 짓누르고 막 이래서 건전한 토의 토론하는 것들이 아니라 권력 투쟁만 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붕당 정치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아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토의 토론을 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선의 민주주의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걸 이제 어떻게 공당으로 볼 건지 민정수로 볼 건지. 근데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그리고 이것들이 막 동인서이에서 막 나뉘어. 남인이니 북인이니 막 이렇게 막 나뉘어. 그리고 막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해.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영조가 무슨 정치? 항평책을 냈대. 항평책은 쉽게 말하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비빔밥이 맛있으려면 여러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밥을 비벼야 맛있잖아. 그 탕평책은 영조가 그 당시 여러 그 붕당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 편만 이뻐하고 그쪽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탕평책이고 그 탕평책의 약속을 비속으로 만든 것들이 탕평비가 되더라라는 이해가? 은우야? 은우야? 네, 영조 때 했던 탕평책, 그다음에 붕당정치가 이해가 가냐고.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더불어민주, 국민의힘 이런 정당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 맞다. 하지만 그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할 것인 건가? 그 역시 그것도 정치인의 몫이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조가 어쨌든 탕평책을 통해서 이런 그 각 세력들이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도록 또 만들기 위해 했던 인물이 바로 영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해 있어 아니면 없어? 있어요. 말해. 대한제국이요. 자, 대한제국. 사실 대한제국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선. 자, 조선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 부분에 서양 열강들이 자꾸 서양 열강 독일 아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자꾸 우리나라 찝적거려. 처음에는 항구를 개방해서 사고 팔고 하자.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이런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어떻게 쑥대밭 만들어라는지 우리는 본 거예요. 그 서양 열강들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 흥선대원 같은 경우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그 당시에. 하지만 그 당시 왕이었던 누구는 고종은 생각이 달랐어. 고종은 신문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전기, 전화 이런 거를 막 받아 보급하고 그랬다니.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어디? 일본. 일본은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를 노렸었는데 요 일제침략기에도 우리나라를 먹은 다음에 중까지 먹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른바 못 살게 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더라라는 얘기.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나라 아까 명나라의 사대관계였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사대관계 속에 우리나라가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을 갖고 막 서로 싸워.
누가 먹을 건가? 그게 바로 무슨 전쟁? 무슨 전쟁이야? 전쟁. 어?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이야. 누가 이겨? 일본. 일본이 이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 청나라가 우리가 4대1로 생겼는데 그게 끊어져 버려. 일본이 이제 쟤들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일본이 그래서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누구 맘대로 네가 조선을 먹으려고 해. 멈춰 하면서 러시아가 나 러시아.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 이게 뭐? 너일전이에요. 너일전. 러시아와 일본에 싸워서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가 일 거라 예상했어? 러시아. 러시아. 근데 결과는 일본. 또 일본이고. 그 바람에 러시아 함대가 아주 그냥 망신을 톡톡히 나. 그 일본은 더 이상 한반도를 둘러싸고 덤빈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불안을 느낀 그 조선의 왕 이 고종이 일본 대사관으로 아관 파차라고 그러는데 아관은 러시아 대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 아하고 관하고 따서 아관이라고. 파천은 임금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임금이 장소를 옮겨. 그래서 아관 파천을 다는 거래요. 어? 그러다가 아니 한나라의 왕이 왜 남의 대사관에 가 있냐? 부끄럽지도 않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막 그러냐. 그럴 때 이제 이 고종 임금님이 주변을 돌아보니 일본도 제국주의, 중국 원래 황제의 나라,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는 다 황제 나라인데 조선만 아닌 게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쪽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하자? 제국, 황제 국가를 선포하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 조선에 이어 대한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명성 황후라고 황후. 그 전에 죽을 때는 일본에 죽을 때는 왕비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례를 못 치르다가 장례를 치를 때는 황제의 비는 황후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명성 황후라는 이름으로 요즘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제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대한제국을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한제국은 조선의 그 마지막 버전 정도이기 때문에 조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고종이 일본,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 맞서 당당하게 내가 오늘 다시 뭔가를 시작해보겠다라고 포부 좋게 나섰지만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대한제국의 비극적 역사입니다. 아예 됐어 대한제국?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책을 보면서 또 자꾸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 역사의 어떤 자체의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 작은 가루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그걸 갖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분야 책 못 간 사람들 책 나중에도 구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 한국사 따라잡기 시리즈에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시리즈에 있는데 그 시리즈 구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 역사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없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